여러분들이 모두가 느끼고 계시겠지만 기술은 그것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저렇게 인간에게 유용하게 또는 인간과 함께 공존하게 또 만들 수 있지만 인간에게 굉장히 큰 위해를 줄 수 있는, 그리고 굉장히 큰 위협이 될 수 있는 존재로도 얼마든지 활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 세션, 우리가 지금 다목적 홀에서 3개 세션이 진행이 될 예정이고요. 또 옆에 세미나실 A에서는 조금 더 깊이 있게 그런 시빅 해킹이라든가 페이크 뉴스 같은 기술의 여러 가지 이슈들을 함께 논의를 해볼 예정인데요. 결국은 그 기술들이 가지고 있는 양면, 그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한번 고민해 볼까라는 시간들을 여러분들이 한번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코드 컨퍼런스 오늘 2일차 첫 번째 세션, 사실은 4번째 세션이죠. 어제 1, 2, 3 세션이 있었으니까 4번째 세션을 시작할 텐데요. 4번째 세션의 주제는 메타버스입니다. 메타버스, 현실과 가상의 경계를 무너뜨리다라는 테마로 3분의 스피커를 모시고 제가 모더레이터로 참여하여 재미있는 세션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연사들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십시오. 네, 마스크는 멋진 모습을 보여주셔야 돼서 마스크는 벗어주시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올해 그 토요일 첫 번째 세션을 좀 시작할 텐데요. 저희가 좀 시작한 생각보다 조금 딜레이가 됐습니다. 그런데 12시까지 일단 첫 번째 세션을 진행할 예정이고요. 오늘 좀 굉장히 많은 주제들이 있어서 좀 재미있게 진행을 좀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오늘 참여해 주시는 3분의 스피커를 여러분들께 좀 소개를 해드려야 되는데요. 요즘 사실 너무 바쁘신 분이죠. 네, TV에서만 보시다 이렇게 앞에 직접 보니까 TV보다 더 나은 것 같다라는 저만의 착각인가? 네, 네, 김승주 교수님 모셨습니다. 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간단하게 소개와 근황 얘기 좀. 네, 불러주셔서 감사하고요. 고려대학교 정보보호대학원에 있는 김승주입니다. 사실은 저는 이제 사이버 보안, 해킹 이런 것들 연구하고 강의하는 사람인데 한 2, 3년 전부터 블록체인 NFT 연구하는 사람인 줄 알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원래 본업은 사이버 보안이고요. 최근에는 이제 블록체인으로 여러분들 많이 뵙고 있습니다. 오늘도 블록체인과 웹 3.0 관련해서 얘기해 드리려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또 사실 이분은 저의 이제 오래된 절친이시면서 사실 이런 자리에 잘 많이 안 오셨죠, 최근에. 근데 오늘 특별히 또 우리 코드 컨퍼런스를 위해서 참여를 해주신, 특히나 기술과 예술, 기술과 휴머니티 이런 거에 너무 관심이 많으시고 또 그런 것들을 통해서 세상을 바꾸려고 하는 굉장히 많은 생각들을 가지고 계신 우리 아트센터 나비의 노소영 관장님 오셨습니다. 네. 간단하게 인사 한 말 부탁드릴게요. 반갑습니다. 코드는 저희랑 비슷한 시기, 저희보다 약간 늦게 시작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코드 이사로서도 활동을 했었고요. 일단 30주년인가요? 20주년 축하드리고요. 저는 지난 한 20몇 년 동안 예술과 기술의 접점, 소위 말하는 융복합 영역에서 그냥 외길을 걸어왔습니다. 기술의 발달을 따라온 거죠. 그래서 지금 최근에 메타버스까지 왔는데 오늘 재미있는 얘기 같이 하길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 3번째 스피커 분도 사실 이제 저랑 자주 사실 사석에서 메타버스 관련된 얘기를 하는 분이시고 또 요즘 굉장히 바쁘신데 아마 여러분들이 메타버스다라고 부르는 것들이 눈으로 보일 때 가장 많은 관계가 있는 일을 하시는 분일 겁니다. 유니티 코리아의 김범주 본부장님이십니다. 박수로 맞이해 주십시오. 네. 네, 안녕하세요. 유니티 코리아에서 에반젤리즘 본부를 맡고 있는 김범주입니다. 에반젤리즘은 기술을 제대로 쓸 수 있게 알리는 역할을 하고 있는 그런 부서라고 봐주시면 되겠고요.
저는 유니티에 오기 전에 한 30년 정도 한 절반은 영화하고 애니메이션 쪽 일을 했었고요. 그리고 나머지 절반은 이제 게임 만드는 일을 했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애니메이션하고 영화에서 활용할 수 있었던 그 스토리텔링 기법들 그런 것들하고 게임을 어떻게 하면 접목시킬 수 있을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뭐 업무도 하고 그리고 연구도 하고 그렇게 좀 시간을 보내다가 지금은 유니티에서 실제로 유니티를 활용해서 게임이라든지 메타버스라든지 XR 작품 같은 것들을 만드는 분들을 좀 지원하고 관련 기술을 알리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다른 이렇게 훌륭한 연사분들하고 같이 토론하게 돼서 매우 기쁘고요. 많이 기대가 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좀 우리가 시작이 좀 딱딱한가요? 아니죠. 네. 사실 뭐 저도 아까 잠깐 제 소개를 드렸었는데 잠깐만 조금 더 소개를 드리면 코드 컨퍼런스의 큐레이터이자 이제 이사로 활동을 하고 있지만 이제 그거는 제 부캐이고요. 제가 부캐가 좀 많습니다. 많은데 제 본캐가 사실 이제 기술 전략을 하고 있고요. 특히 저도 이제 메타버스가 만드는 가상 경제 시대가 온다라는 책을 작년에 썼었는데 그 덕분에 이제 메타버스 관련돼서 굉장히 많은 이야기들, 많은 분들과 논의들을 해오면서 아 이것이 그냥 단순한 기술이 아니구나. 이것이 영향을 줄 수 있는 영역과 이것이 만들어낼 수 있는 수많은 그 어떤 뭐 미래의 모습들이 있겠구나라는 생각들을 굉장히 많이 했는데 오늘 이제 그 이야기들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어제 그 온라인으로 이 코드 컨퍼런스를 보신 분들 계신가요? 아마 이 자리에는 네 온라인으로 보신 분들도 굉장히 많으실 거고 지금도 온라인으로 접속을 하셔서 보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보시면서 이제 어제처럼 질문 있으신 분들은 질문을 채팅창에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사실 어제 세션 보신 분들은 아마 많은 거를 느끼셨을 거예요. 그 뭐 야 저렇게 훌륭한 분들 빅샷들이 다 모였구나 뭐 이런 것들도 느끼셨겠지만 저는 사실 두 가지 어제 사실 세션 세 개가 있었는데 하나가 웹 1.0, 웹 2.0 그리고 그것이 웹 3로 이어질 때 과연 무엇이 아직까지 미성숙하고 앞으로 우리는 어떤 것들을 더 준비해야 되며 어떤 이슈들이 있는가들을 뭐 사실은 그 인터넷 1.0을 만들었던 그런 구루들이 사실 나 때는 말이야 이러면서 얘기를 하셨던 세션이었는데 굉장히 약간 저는 재미있었고요. 그리고 그분들도 그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한다라는 게 저의 첫 번째 느낌이었고 두 번째는 이런 느낌을 받았어요. 나우를 얘기하고 디파이를 얘기하고 또 블록체인에서 많은 것들을 어제 얘기를 했지만 사실 그렇게 큰 스케일로 그렇게 크게 많은 고민들을 해오고 있다라는 거를 사실 그 많이 근래에서 보지 못했기 때문에 아 그렇게 볼 수 있겠구나 그것이 응용되고 활용될 수 있는 부분들이 엄청나게 넓구나라는 걸 느끼면서 마지막으로 저의 느낌은 이런 거였습니다. 뭐였냐면 분명히 그런 기술들이 지금 우리가 작년 재작년에는 메타버스를 포함해서 오늘 우리가 논의하는 굉장히 핫했죠. 다들 막 이게 막 뭐 당장 투자해야 되고 막 당장 뭐가 될 것 같이 막 얘기를 했다가 올 들으니까 갑자기 전 세계 경기가 인플레이션이 되면서 확 꺼지니까 거 봐라 그럴 줄 알았다 뭐 영끌했는데 어떡하냐 이런 또 약간 그 부정적인 의견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어제 나오셨던 스피커들이 공통적으로 하셨던 말이 이거예요. 오늘 우리가 고민하는 이 블록체인, NFT 그리고 메타버스에 대해서 이런 고민하는 이런 기술적 부분들은 사실 10년, 20년 뒤에 우리가 사용하고 우리가 살아갈 세상의 인프라를 만드는 그 첫 번째 단계다. 그래서 아직 시간이 많이 필요하다. 우리의 노력과 고민이 많이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해주셨는데 사실 저는 그 얘기가 저는 제일 좋았습니다. 그래서 어제는 웹 1.0, 웹 2.0 그리고 웹 3에서 다오와 디파이 그리고 NFT까지 쭉 반나절이지만 사실 굉장히 인텐시브한 반나절을 보냈는데 오늘은 그 끝에서 다시 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NFT에서 시작을 해서 NFT를 다시 한번 우리가 리캡을 하고요. 그리고 어제 다루지 못했던 NFT의 여러 가지 가능성과 또 활용 방안들 오늘 같이 논의한 이후에 NFT를 메타버스로 확장하고 그 메타버스의 확장 그리고 그 메타버스의 미래를 마지막까지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제와 연장되는 시간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 그 토론을 시작하기 앞서 그래도 여러분들께 어제 세션들을 또 못 들으신 분이 계실 테니까 어제 세션을 요약해 주시는 건 아니고요. 또 어제 세션과는 또 다르게 굉장히 엣지 있고 날카롭게 NFT가 가지고 있는 본질 그리고 그것들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시각들을 우리
고려대학교 김승주 교수님께서 15분 정도 여러분들께 함께 같이 이야기를 좀 드리고 그리고 나서 우리 토론을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승주 교수님의 발제를 박수로 맞이해 주십시오. 네, 고려대학교 김승주입니다. 제가 뭐 지금 저랑 같이 앉아 계신 분들보다 NFT나 블록체인을 많이 알아서 이 자리에 쓴 게 아니고요. 그냥 발표는 교수가 일단 시작해야 된다. 그래서 여기 이렇게 쓰게 됐습니다. 오늘 뭐 블록체인의 일반적인 얘기들 좀 드리려고 합니다. 뭐 가격 거품이 좀 꺼지곤 있습니다만 여전히 뭐 블록체인, NFT는 핫한 주제입니다. 그리고 메타버스라든가 아니면 웹 3.0과도 뭐 밀접하게 관련이 있다고 하고요. 그런데 제가 요새 이렇게 보면 많은 분들이 블록체인의 본질을 좀 잘못 이해하고 계시는 거 아닌가? 그러다 보니까 웹 3.0이라는 걸 해석하는 데 있어서도 조금 잘못된 부분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들을 요새 좀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한번 고민을 나눠볼까 합니다. 많은 분들이 2008년에 나온 사토시 나카모토의 비트코인 논문에서 블록체인이 처음 제안됐다고들 알고 계세요. 그런데 그렇지는 않고요. 블록체인은 1990년대 초반에 How to Timestamp a Digital Document란 논문을 통해서 최초로 제안됩니다. 지금 화면에 보시는 저 두 명의 과학자들이 인터넷상에서 돌아가는 전자 공증 서비스를 만들고 싶어 해요. 그런데 어떤 문서를 공증하는 데 있어서는 시간의 개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언제 이 문서가 도착했는가. 그런데 인터넷에는 국경이 없기 때문에 어느 나라 시간을 기준으로 할 거냐 하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블록체인이 처음 제안됩니다. 물론 저 두 명의 과학자가 만든 전자공증 서비스는 사업적인 측면으로는 실패합니다. 그런데 사토시 나카모토가 그 블록체인만 가져다가 전자화폐를 만드는데 갖다 쓰고 그것이 이제 빅히트를 친 거죠. 뭐 블록체인이 어떻게 돌아간다 이것은 뭐 어저께 얘기가 충분히 나왔으니까 오늘은 이제 블록체인의 본질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블록체인은 중요한 네 가지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그게 탈중앙화, 투명성 및 불변성, 그리고 이익의 공유. 이 네 가지가 블록체인의 본질적인 특징입니다. 탈중앙화라고 하는 것은 어떤 시스템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중앙의 기관이 독점적으로 운영하는 게 아니라 구성원들 모두가 운영에 참여한다. 그리고 구성원들의 의견이 충돌할 때는 합의 메커니즘에 의해서 중재안을 도출한다. 이것을 우리가 보통 탈중앙화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블록체인에 기록된 데이터들은 모든 사용자들에게 투명하게 공개됩니다. 그래서 정보의 비대칭성이 사라지죠. 또 모든 구성원들이 똑같은 정보를 공유하기 때문에 이 정보를 수정하거나 삭제하려면 모든 구성원이 동의를 해줘야 됩니다. 이걸 우리가 불변성이랍니다. 또 모든 조직원들이 어떤 서비스의 운영에 참여하기 때문에 그 대가로 일정 부분의 보상을 받습니다. 자, 이 네 가지 성질들을 잘 돌이켜보면 사실은 블록체인의 본질은 협동조합의 특징과도 굉장히 유사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기업이 내놓은 서비스가 굉장히 블록체인을 이용해서 바람직하게 만들어졌다 이걸 평가하시려면 그 서비스가 협동조합 철학과 얼마나 일치하는지를 따져보시면 됩니다. 보통 뭐 블록체인의 진화를 저는 좀 발표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1세대, 2세대, 3세대 이렇게 구분을 해봤습니다. 1세대 블록체인은 이 블록체인의 협동조합 성질을 금융업에 적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온 게 비트코인이죠. 이것이 조금 더 확대된 개념이 탈중앙화된 금융이라고 하는 디파이입니다. 2세대 블록체인은 이 협동조합의 개념이 인터넷 플랫폼 기업에 적용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이 클라이언트 서버 구조를 조금 더 탈중앙화돼서 민주적으로 만들겠다. 이게 더 확대된 개념이 DAO라고 하는 탈중앙화된 자율 조직이란 개념입니다. 그러다 이것이 이제 3세대로 진화하기 시작합니다. 3세대에서는 신원 인증, 그 다음에 어떤 것은 내 거다 이런 등기업을
블록체인을 이용해서 협동조합화시키기 시작합니다. 그런 것이 뭐 DID 또는 NFT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3세대 블록체인이 되겠죠. 자, 그럼 1세대 블록체인 한번 볼까요? 많은 분들이 전자화폐, 암호화폐 만들려면 블록체인이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들 알고 계세요. 그런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사실은 최초의 전자화폐는 1982년도에 최초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전자화폐를 만드는 게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5만 원권도 잘 보시면 칼라 복사기로 복사해서 쓰다가 걸리는 사람들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5만 원권을 보시면 각종 위조 방지 장치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전자화폐는 디지털 정보로 이루어진 화폐이기 때문에 복사가 굉장히 쉽습니다. 그리고 원본과 복사본이 똑같죠. 그러다 보니까 전자화폐에서는 위조 지폐를 만드는 게 굉장히 용이합니다. 그래서 전자화폐를 만들 때는 이 위조 전자화폐, 위패를 어떻게 잡아낼 거냐, 이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1982년에 최초로 만들어진 전자화폐에서는 은행이 그 위조 지폐를 잡아내는 역할을 합니다. 이런 형태를 중앙 집중형 전자화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비트코인이 나온 2008년에는 리만 브라더스 사태가 있었죠. 그래서 사토시 나카모토는 기본적으로 금융기관에 대해서 굉장한 불신감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리지널 전자화폐 모델에서 은행을 빼버리고 싶어 합니다. 자, 은행을 빼버리면 위조 지폐를 누군가는 감별해줘야 되는데 그 기관이 사라진 거죠. 그 은행의 역할을 대신해서 탈중앙화된 방식, 즉 협동조합 스타일로 위조 지폐를 감별해내는 기술, 그걸 우리가 블록체인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1세대 블록체인에서는 은행의 역할을 탈중앙화시킨 거죠. 이게 조금 더 확대된 것이 탈중앙화 금융 서비스라고 하는 디파이입니다. 디파이에서는 모든 구성원들이 금융업을 운영하는데, 그 회사를 운영하는데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의견이 충돌나면 합의 메커니즘을 통해서 중재안을 도출할 수 있죠. 또 우리가 금융 권력이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그건 왜 그러냐 하면 금융 정보의 비대칭성에서 유래합니다. 우리가 예금을 들 때 얼마를 맡기면 이자가 얼마다, 이거밖에는 알 수 있는 게 없죠. 내 돈을 굴려서 얼마의 수익을 남겼고 그 중에서 월급이 얼마로 가고 나한테 이자가 얼마가 온다, 이런 것들은 모르잖아요. 이런 정보의 비대칭성이 디파이에서는 다 사라집니다. 그리고 내가 경영에 참여한 대가, 그리고 돈을 맡겨놓은 이자, 이런 것들이 합쳐져서 큰 보상을 우리에게 주죠. 2세대 블록체인으로 진화하면서 이제 인터넷 플랫폼 기업을 협동조합화, 탈중앙화시키기 시작합니다.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인터넷은 클라이언트 서버 구조죠. 예를 들어서 번역기 한번 보자고요. 구글 번역기는 서버에서 돌아갑니다. 구글 서버에서 돌아가겠죠. 내가 어떤 단어를 번역하려고 그러면 그 정보는 구글 서버로 올라갑니다. 번역한 결과만 내가 내려받죠. 서버에는 계속 정보가 축적되면서 인공지능의 성능은 계속해서 좋아집니다. 그러면서 정보를 독식하니까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생기죠. 게다가 갑자기 구글이 저희는 번역 서비스 더 이상 제공 안 합니다, 이러면 사실은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클라이언트 서버 구조가 갖고 있는 문제점, 서버의 정보 독식, 또 서버를 소유한 기업이 갑자기 서비스를 중지하는 행위, 이런 것들을 좀 없애겠다. 그것이 바로 2세대 블록체인인 스마트 컨트랙트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블록체인에 서버에서 돌아가던 프로그램을 등록하고 각 사용자들이 원하는 인풋 값, 입력 값도 블록체인에 다 등록합시다. 그래서 이 블록체인에 등록되어 있는 컴퓨터 프로그램이나 입력 값을 보고 저거를 서버에서 돌리는 게 아니라 블록체인 이용자들이 십시일반 힘을 나눠서 대신 돌려줍시다. 이게 2세대 블록체인의 개념입니다. 그러면 기존의 클라이언트 서버 구조에서 서버를 갖고 있는 모든 기업들을 협동조합화시킬 수 있겠죠. 이게 3세대로, 이게 더 확장된 것이 탈중앙화된 자율 조직이라고 하는 겁니다. 모든 회사의 정관들을 스마트 컨트랙트, 프로그램화 시키고 또 이것을 블록체인에 돌려서 협동조합 스타일로 만들겠다. 이것이 이제 3세대로 진화하기 시작합니다.
3세로 들어가면서 이제 신원 인증이라든가 아니면 등기 업무의 탈중앙화 개념을 접목시키기 시작합니다. 그 대표적인 게 DID라고 하는 거죠. 아마 여러분들한테는 모바일 신분증이라고 잘 알려져 있을 겁니다. 지금 보시면 구글이라든가 네이버라든가 카카오가 소셜 로그인, 그러니까 구글이라든가 네이버나 카카오에 한번 등록을 해놓으면 다른 사이트에 쉽게 로그인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제공하죠. 그런데 그러다 보면 어느 사용자가 어디에 접속했나라는 정보가 모이게 됩니다. 이러면 이게 큰 권력이 될 수 있죠. 이걸 블록체인을 이용해서 탈중앙화시키겠다. 이것이 DID입니다. 이것이 어떤 등기 업무로 확장된 것이 NFT죠. NFT 얘기를 해보면 굉장히 재미난 게 많은 분들이 NFT 얘기를 하시는데 사실은 NFT를 실제로 보신 분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NFT를 갖고 왔습니다. foundation.app이라고 하는 매매 사이트에서 제가 가지고 왔는데 위에 사자가 기관총을 맨 그림이 있죠. 저 그림의 NFT가 밑에 박스에 있는 겁니다. 보시면 클라우드 페스트텍 라이언이라고 써져 있는 건 그림의 제목, 그 다음에 디스크립션 해놓고 그림에 대한 설명이 있죠. 그 다음에 더글라스 메가더 리샤드 페리, 그래서 그림의 소유주, 그림을 그린 사람 이름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주소가 하나 있죠. 저것은 저 사자 그림이 저장돼 있는 곳의 인터넷 주소입니다. 뭐랑 비슷합니까? 등기권리증하고 굉장히 비슷하죠. 등기권리증에는 건물의 주소, 건물의 소유주 이름, 건물의 특기사항, 건물의 매매 이력이 표시됩니다. 그런데 이 등기권리증은 종이로 인쇄돼서 발행되기 때문에 훼손되거나 분실될 위험이 있죠. 하지만 저 NFT라고 하는 등기권리증은 블록체인에 저장돼 있기 때문에 블록체인만 설치하면 세계 어디서든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삭제되거나 분실될 위험도 없죠. 좀 더 엄밀히 말하면 NFT는 원본 컨텐츠를 나타내는 NFT 미디어 데이터, 그 다음에 등기권리증 정보를 나타내는 NFT 메타데이터, 그리고 NFT를 서버의 도움 없이 개인 간 매매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NFT 스마트 컨트랙트, 이렇게 세 가지로 구성됩니다. 그런데 그걸 다 논외로 하시고 그냥 등기권리증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셔도 별 문제는 없습니다. 자, NFT와 관련해서 가장 잘못 알려진 것 중에 하나가 NFT는 불법 복제를 방지한다 이 얘기입니다. 사실은 NFT는 불법 복제를 방지하는 기술은 아닙니다. 디지털 컨텐츠의 불법 복제를 어떻게 원천적으로 막습니까? 그런데 NFT에는 원본 컨텐츠가 저장돼 있는 곳에 인터넷 주소가 들어있기 때문에 불법 복제가 일어나도 원본이 뭐고 복사본이 뭐다, 이거를 구별 가능하게 해줍니다. 이 원본을 구별 가능해 해주는 것이 이제 희소 가치를 만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럼 도대체 이 NFT를 왜 사람들이 이렇게 열광하면서 비싼 돈에 사는가? 이거는 요새 MZ세대의 소비 패턴이 좀 바뀌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디지털 사진 인화해 보신 적 거의 없죠. 요새는 디지털 액자도 거의 쓰지 않습니다. 바로바로 SNS에 올리죠. 왜? 자랑하고 싶으니까. 그런데 이렇게 SNS에 딱 올리는 순간 사람들이 막 퍼날르면서 원본 소유자가 누구였더라? 이런 게 굉장히 희석됩니다. 그런데 NFT를 이용하면 원본 소유자 증명과 어떤 자랑하고 싶은 욕심, 이걸 동시에 해결해 줄 수 있죠. 바로 그러한 이유로 많은 SNS 서비스들이 저희가 이제는 NFT를 자동으로 확인해서 원본과 복사본을 쉽게 구별할 수 있게 해드릴게요, 이런 서비스들을 내놓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가 웹 3.0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시대는 웹 2.0 시대죠. 그렇죠? 자, 이 웹 2.0 시대에 돈을 버는 기업들은 소위 말하는 플랫폼 기업들입니다. 자, 그런데 이용자들이 굉장히 의아하게 생각하기 시작하죠. 아니, 내가 내 사진 올렸고 내가 글 써서 내 글을 올렸는데 왜 플랫폼 기업만 이익을 싹쓸이 해가지? 야, 내가 내 데이터를 썼으면 나한테도 돈이 일부 와야 될 거 아니야? 이익을 공유해야 될 거 아니야?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그러면서 웹 3.0 시대가 곧 올 거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러면서 웹 3.0 시대를 오너십 이코노미의 시대다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자, 그런데 웹 3.0이 의미하는 것이 단순 이익의 공유를 의미하는 거라면 사실은 유튜브는 웹 3.0 기업이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유튜브를 웹 3.0 기업이라고 얘기 안 하죠. 왜 그러냐 하면 웹 3.0의 본질은 블록체인의 철학,
즉 협동조합의 철학을 그대로 계승한 게 웹 3.0의 본질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유튜브는 이익은 나눠주지만 회사 운영 방향에 이용자들을 참여시키진 않죠. 그래서 협동조합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본질적인 웹 3.0을 이해하려면 그 웹 3.0에서 이익을 공유하는 수단으로 활용되는 전자화폐, 그리고 내 데이터에 대해서 이건 김승주 거야 이렇게 꼬리표를 달 수 있게끔 해주는, 즉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게끔 해주는 NFT, 그 다음에 이 모든 것들을 서버 중심으로 돌아가게 하는 게 아니라 스마트 컨트랙트로 만들어서 협동조합화 시킬 수 있는 스마트 컨트랙트 개념, 이 모든 것들이 전부 다 구축돼야 그것을 웹 3.0 기업이다, 웹 3.0의 본질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암호화폐 관련해서 모든 자산시장과 관련해서 가격 거품이 꺼지고 있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런 것들 내가 그렇게 될 줄 알았어, 저거 다 쓰레기가 될 거야, 이렇게도 과격하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저는 이렇게 가격 조정이 되는 이때가 옥석을 가릴 수 있는 굉장히 좋은 기회라고 보고요. 사실은 웹 2.0 시대에 우리는 많은 것들을 놓쳤죠. 구글은 유튜브를 알아보고 그걸 인수했는데 우리는 유튜브를 못 알아보고 투자도 못하고 인수도 못했죠. 그리고 OTT 산업 전반에 걸쳐서 외국 기업에 밀리고도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런 기회에 우리가 블록체인의 본질이나 또는 웹 3.0의 본질을 조금 더 잘 이해한다라면 조금 더 좋은 기업, 미래가 유망한 기업, 또 그런 기술에 투자하고 또 우리가 참여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마지막에 투자에 대한 조언까지 네, 끝날 때 해야 될 말씀까지 해주셨는데요. 김승주 교수님 이제 그 발제를 들으셨는데 소감이나 또 질문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먼저 우리 김범주 본부장님 그리고 노소영 관장님의 소감과 질문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블록체인 기술이 활용이 되는 그 방향 자체에서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DAO, DAO라는 부분하고 NFT에 대해서 기대가 많이 되더라고요, 개인적으로도. 그런데 현재 이 말씀하신 바람직한 방향성이 이제 향후에 시간을 두고 조금씩 이제 구현이 돼가는 그런 과정을 우리가 관찰하게 될 것 같은데, 혹시 제가 좀 여쭤보고 싶은 부분은 지금 말씀하신 DAO라든지 이런 개인들이 어떤 의사 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들이 어떤 아이디어 자체가 아니고 실제로 이렇게 시장에서 구현되고 있는 그런 현상이라든지 아니면 구체적으로 우리가 참고할 만한 그런 부분이 있으면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제가 답변하면 돼요. 네, 아니 원래 이렇게 진행되는 거였나요? 네, 오늘 형식이 없습니다. 네. 네, 이렇게 갑자기 마음껏 막 나중에 물고 뜯고 막. 숙제 검사 받는 기분이라서. 그러니까 블록체인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협동조합을 떠올리셔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여러 구성원들이 운영에 참여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의견 충돌이 반드시 나게 돼 있습니다. 그럼 제가 아까 합의를 통해서 중재안에 도달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합의라고 하는 건 결국은 인터넷 투표를 의미하죠. 그런데 사이버 보안 관점에서 봤을 때 인터넷 투표 기술은 사이버 보안의 꽃이라고 얘기합니다. 공격당할 포인트가 너무도 많아서 안전한 인터넷 투표 시스템을 만드는 게 쉽지가 않아요. 인터넷 투표 시스템이 성공했으면 우리가 지금 모든 걸 다 직접 민주주의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아직 그렇게 못하고 있죠. 블록체인에서는 굉장히 다양한 인터넷 투표 기술들을 실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계속 여러 가지 점검을 하고 있는 거고요. 이런 시도들이 계속 반복되면 언젠가는 좋은 투표 시스템이 만들어질 거고, 그런 블록체인도 완성이 될 거고, DAO라고 하는 조직도 완성된 형태가 나올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왜 여러 가지를 실험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냐면, 최근에 암호화폐는 다 그럴 줄 알았어, 이렇게 비난받는 아주 큰 계기가 됐던 게 루나테라 사건이죠. 루나테라 사건을 딱 하면서 많은 언론들, 많은 분들이 블록체인은 탈중앙화 됐다더니 루나테라는 기업 오너가 자기 마음대로 다 했잖아, 이런 얘기들을 하십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투표하는 방식에는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1인 1투표 방식도 있고요. 뭐 직접 투표도 있고 간접 투표도 있죠. 거기다가 주총에서 의결권 시스템 같이 주식을 많이 갖는 사람이 압도적으로 의결권을 많이 행사하는 그런 시스템도 있습니다. 루나 테라에서 도입한 투표 시스템은 주총의 의결권 시스템을 갖다 쓴 겁니다. 거기에다가 내가 가진 의결권을 다른 사람한테 양도할 수 있게도 만들어 놨죠. 자, 그러면 주주총회가 갖고 있는 가장 큰 문제점이 뭡니까? 주식을 가장 많이 보유한 사람이 압도적인 의결권을 행사한다는 거죠. 루나테라 같은 경우에는 개발진이 굉장히 많은 코인수, 주식수를 보유하고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압도적인 영향력을 발휘할 수밖에 없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루나테라의 돌아가는 시스템을 조금 더 잘 이해했다라면 여러 투자자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조심하실 수 있었을 텐데 사실은 그게 수반이 안 된 거죠. 저기는 이자를 많이 준대. 그것만 우리가 몰입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익의 공유보다는 내가 운영에 참여한다라는 본질에 더 집중하셔야 옳은 기술, 옳은 비즈니스 모델을 선택하실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네, 고맙습니다. 노소영 관장님. 저도 이어서 글쎄요, 뭐 할 얘기가 좀 많으면 되게 많기도 하고, 이제 기본적으로 이게 어디까지가 진짜고 어디까지가 하이프냐, 허풍이고 어디까지가 현실이냐는 그 문제인데요. 웹3도 사실 이제 예를 들면 NFT 같은 것도 오픈시를 통해서 이제 거래가 되지 않습니까? 근데 오픈시는 웹2죠. 그러니까 이제 그 게이트웨이를 웹2가 사실은 좌지우지하고요. 이제 그런 면에서 이제 디센트럴라이즈가 이제 그 현실과 이상의 갭 같은 게 있고, 그다음에 이제 협동조합이라고 말씀하셨는데, 협동조합은 우리가 알고 있는 협동조합 1인 1표죠. 근데 사실 이제 블록체인, 제가 알고 있는 대부분의 블록체인은 사실 플루토크라시, 그러니까 자기가 많이 갖고 있는 것만큼 표가 이제 보트를 할 수 있는 이제 그런 거라서 사실 어디까지가 사실이고, 많은 이제 일반인들 뭐 저 같은 잘 모르는 사람들은 어디까지가 사실이고 어디까지가 희망 사항인가에 대해서 많이 헷갈립니다. 뭐 한 두 가지만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사실 이제 이 블록체인 커뮤니티에서도 그 좀 새로운 거 계속 이제 노력해서 새로운 거 만들려고 노력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최근 나온 게 뭐지, 뭐 소울 바운드 뭐 NFT가 뭐 그 소울 SBT라고, 소울 바운드 토큰이라고 트랜스미트 할 수도 없고 그다음에 팔 수도 없는 그런 토큰을 뭐 만드는 걸 또 뭐 비테릭 같은 사람들은 하고 있고, 계속 이제 이렇게 바뀐다고 생각하는데, 이제 하여튼 저희가 오늘 여기 앉아 있는 것도 사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기 위해서 앉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디까지가 사실이고 어디까지가 희망사항인가를 되도록이면은 전문가들이시니까 좀 상세히 알려주셨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습니다. 네, 어디까지가 사실입니까? 어, 네, 제가 짧게 요약했습니다, 질문을. 맞습니다. 지금 아주 뭐 정확한 지적을 해주셨고요. 그런데 일단은 제가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기존에 우리가 쓰고 있는 법정 화폐를 비트코인 같은 전자화폐가 다 대체한다. 뭐 기존의 어떤 플랫폼 기업이나 기존의 중앙화된 기업들을 협동조합형 모델이 다 대체한다. 이런 생각은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산업금을 채우는 중앙 집중형 택시도 있는 반면에 쿱 택시 같이 협동조합형 택시도 있거든요. 이건 공존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정반합을 찾아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도 그런 관점에서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웹 3.0은 모든 게 다 협동조합으로 바뀌는 거야가 아니고, 우리는 플랫폼 기업의 어떤 파단에 좀 질렸잖아요. 그러면 협동조합의 가치를 추구하는 어떤 모델도 나오는 거고, 그러면 경쟁에 살아남기 위해서 서로 벤치마킹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조금 더 나은 인터넷이 되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조금 이제 국내에서 비즈니스 모델 볼 때 제가 좀 아쉬운 건, 뭐 여러 가지들을 매매하고 이러다 보니까 중앙화된 거래소들이 생깁니다. 그리고 거래소들은 막대한
그 이자 어떤 수수료를 챙기죠. 그래서 뭐 거래소가 블록체인에서 가장 성공한 비즈니스 모델이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긴 합니다. 그런데 그 거래소의 폐단을 없애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탈중앙화시키는 여러 가지 시도들도 일어나고 있거든요. 물론 우리나라는 외국에 비해서는 조금 느린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자꾸 시도되면 지금의 여러 가지 뭐 우려하시는 포인트들, 너 이거 뭐 허풍 아니야? 이렇게 하는 부분들도 많이 나아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저는 그 김승주 교수님 이제 발제를 들으면서 제가 평상시에 갖고 있었던 이제 그 질문이 하나 있었는데 그거를 한번 같이 좀 드려보고 싶고 또 뭐 김범주 본부장님도 같이 좀 답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우리가 어제도 얘기했지만 이제 웹3 뭐 웹 3.0 이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어요. 특히 우리가 이제 웹 1.0이다 하면 이제 유니디렉션하게 사실은 정보를 주는 그런 이제 인터넷으로서 우리가 웹 1.0 얘기를 하고 웹 2.0에서는 이제 바이디렉셔널 하고 또 어싱크로너스한 그런 여러 가지 인터넷에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인터넷의 속성들을 이제 2.0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 10년 전에 팀 버너스리가 웹 3.0 얘기를 했었잖아요. 근데 그때 팀 버너스리가 얘기했던 웹 3.0은 세멘틱 웹, 그러니까 뭔가 웹이 컨텍스트적인 어떤 그 확장성과 호환성을 갖게 되는. 근데 사실 그거는 별로 이렇게 크게 뭐 이렇게 인정을 못 받고 약간 이렇게 주춤주춤하는 사이에 최근 이제 크립토가 확 성황이 되면서 크립토 사이드에서 이제 웹3라고 분산형 웹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궁금한 게 당연히 웹이라고 하는 게 어느 하나의 기술로 통합되거나 통일되지는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만 웹3 내지는 웹 3.0이라고 얘기하는 것의 본질, 앞으로 미래 어떤 게 진짜 웹의 다음 모습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그 질문 한번 드려보고 싶습니다. 또 제가 하는 거죠? 네. 까지만 저는 뭐 찬스.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그냥 원래 인터넷이라고 하는 게 기본적으로 탈중앙화 개념을 갖고 있습니다. 뭐 네트워크 끊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나온 거니까. 그런데 뭐 비즈니스로 활용되다 보니까 부를 독식하는 기업, 정보를 독식하는 기업들이 생겨나게 되고 그것 때문에 뭐 여러 가지 이슈들이 제기되고 있는 걸로 알아요. 그래서 저는 웹 3.0의 모습은 그게 뭐 완벽한 무슨 탈중앙화는 아니더라도 어떤 골고루 어떤 수익을 나눠 갖는 구조, 그리고 그것을 좋게 운영시키는데 이용자들의 의견이 조금 더 많이 반영되는 구조, 그런 식으로 가지 않을까. 또 그렇게 안 하고 독선적으로 자기 마음대로 하는 기업은 서서히 도태돼 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혹시 다른 분들 생각 있으시면 말씀 부탁드릴게요. 사실 저는 그 블록체인에 대해서 아주 깊이 있게 알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어쩌면은 제 개인적인 바람을 좀 말해보고 싶어요. 앞으로 웹 3.0 시대가 와서 지금하고는 좀 다른 형태의 웹이 만들어지고 활용이 된다 그러면은 저는 지금보다 좀 더 많은 그 활동들, 그 웹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활동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아티클을 읽는 것도 활동이고, 그리고 댓글을 다는 것도 활동이고, 저는 이런 부분들이 좀 제가 어느 사이트에 가서 어떤 활동을 했는지에 대해서 기억을 못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근데 그런 부분들이 뭐 지금 많이 활용되고 있는 마이 데이터 같은 개념으로 제가 좀 그런 데이터들을 전부 컨트롤하고, 그리고 내가 어떤 글을 쓰고 내가 어떤 활동을 했는지에 대해서 내가 컨트롤권을 가져가지고 좀 통찰하면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발전할 수 있을까, 가능하다면 너무 좋을 것 같다, 그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얘기해도 네, 되나요? 네, 그럼요. 네. 저는 그러면 큰일 날 것 같은데요. 내가 잘못한 게 너무 많아가지고. 그러니까 자기만 볼 수 있어야 돼요. 네, 두려워하시는 분이 한 분 계십니다. 네. 네, 그 블록체인 그걸 볼 때 저는 약간 어머 하고 이제 약간 좀 무서운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얄짤없는 세상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인간관계 같은 게 전부 스마트 컨트랙으로 다, 그러니까 코드가 바로 법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전에는 이제 우리가 그런 거 없어, 테크놀로지로 인해서 인간관계가 규정되지 않았을 때는 뭐 사람 사이에 분규가 있으면 뭐 얘기하다가 안 되면 법원에 가서 1심 있고 2심 있고 뭐 대법원까지 가잖아요. 근데 이거는 그냥 딱 거기서 그걸 내가 깨트리면 바로 나는 그냥 도태되는 그런 이제 무서운 세상이란 생각이 한편 들기도 하고요. 이제 그게 그렇고 또 하나는 이제
재미있는 거는 이제 웹3가 저한테는 뭐 아직 모르죠. 뭐 당연히 지금 시작하는 단계니까 어떻게 될지 뭐 누구도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없지만 제가 보는 거는 이건 좀 재밌다라고 생각되는 면은 첫 번째 개인의 가치, 그러니까 내가 나다 뭐 이런 거 이제 뭐 말씀하셨듯이 플랫폼 기업의 어떤 그 억압에서 그 착취해서 이제 뭐 그런 것도 있지만 그래서 그런지 하여튼 뭐 아니면 뭐 시대적인 어떤 그건지 모르지만 하여튼 내가 내다, 내가 되게 중요하고 그리고 이제 플렉스란 단어가 요새 뭐 되게 그거잖아요. 다들 플렉스. 그러니까 내가 난데 그냥 나의 어떤 존귀함을 그냥 내가 뭐 다르게 하는 게 아니고 그걸 진짜 적극적으로 내가 난 뭐 이런 것도 갖고 있고 막 이런 것도 믿고 뭐 이런 커뮤니티에 속하고 하는 그걸 적극적으로 그렇게 알리는 그래서 커뮤니티가 되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뭐 아직 잘은 모르지만 저도 뭐 이렇게 뭐 이쪽 분야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좀 조심스럽지만 조금 이제 웹 1.0부터 쭉 이렇게 지내온 경험해본 경험으로 볼 때 웹 1.0에서 그 사실 이제 디지털 기술이 처음 나왔을 때 사람들이 되게 흥분했죠. 왜냐면 드디어 이제 개인이 파워가 되는 시대가 왔구나 그러고 되게 흥분했는데 그다음에 2.0으로 가면서 이제 그 개인은 그냥 플랫폼 기업의 농노처럼 데이터만 제공하고 뭐 우리는 사실 개인이 뭐 굉장히 프래그먼트 돼서 내가 없어지는 것 같은 뭐 그 얼굴이 없어진 것 같은 그런 이제 시대를 맞다가 이제 웹 3.0 그러니까 특히 이제 이거의 세대적인 그런 차이도 되게 있는 것 같아요. 젊은 아이들이 뭘 이렇게 뭐 자기들끼리 모여서 뭘 하는데 뭐 그중에 몇몇은 굉장히 뭐 어마어마한 부자가 되기도 하고 뭐 이러니까 사실 이제 어떤 새로운 그 개인의 등극, 커뮤니티의 등극 플러스 중요한 거 가치의 등극인 것 같습니다. 커뮤니티가 어떻게 모이느냐 하면 사실 가치를 기준으로 모이는데 그 가치가 뭐 우리 옛날 사람들이 얘기했다시피 무슨 뭐 정의, 뭐 사랑 뭐 이런 게 아니고 좀 다르죠. 뭐 그런 거에 기반을 두더라도 그거를 굉장히 나름대로 이 시대에 맞게 디자인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웹3에서의 커뮤니티들은 제가 보기에는 그 가치가 뭐 나이키의 브랜드에서 뭐 운동화를 디자인하던 뭐 구찌에 뭘 하던 간에 그 가치를 자기네 나름대로 굉장히 트렌디하게 디자인을 해서 그거를 소비하고 또 만들고 뭐 여러 가지 그걸 기반한 파생 상품도 만들면서 그렇게 커져 가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가치, 그다음에 커뮤니티 굉장히 뭐 중요한 말씀해 주시면서 또 전문 용어 뭐 얄짤없음 뭐 이런 것까지 얄짤없는 웹이 되고 있다라는 얘기를 해 주셨는데 사실 오늘 우리 주제가 사실 메타버스죠. 어제 이제 우리가 블록체인 NFT 얘기를 많이 했는데 사실 이제 그것이 오늘 우리가 논의하고자 하는 메타버스 어떤 연계성을 갖고 있느냐 저는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뭐 하나의 답이 있을 것 같지는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이제 그 다음 우리 주제로 넘어가기 위해서 여러분들께 좀 드리고 싶은 질문이 뭐냐면요. 메타버스를 얘기하는 사람들과 블록체인을 얘기하는 사람들이 사실 다릅니다. 근데 때로는 또 같기도 해요. 그래서 블록체인 크립토에서는 블록체인이 메타버스의 전부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또 메타버스 사이드에서는 뭐 굳이 우리가 뭐 블록체인이 필요한가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어떤 관계를 갖고 있을지 또 그것이 서로 의미하는 바는 뭔지에 대한 이야기를 좀 질문을 드리면서 자연스럽게 우리 메타버스 세션으로 좀 넘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김범주 본부장님부터. 그 위키피디아를 뭐 맹신할 필요는 없지만은 대중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을 좀 정의하는 하나의 그 방법이긴 한 것 같은데 위키피디아에서는 그 소셜 목적의 3D 가상 공간을 메타버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이제 소셜인 거죠 한마디로. 기존의 3D 가상 공간은요. 게임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작업을 위한 공간이라든지 특정 목적을 위해서 디자인됐다 그러면 최근에 이제 메타에서 만들고 있는 호라이즌 같은 경우에는 특정한 어떤 게임의 목적 퀘스트를 주는 게 아니고 퀘스트부터 너네들이 알아서 만들어라고 그 안에서
창작을 마음대로 하고 또 그걸 가지고 사람들이 같이 놀 수 있는 공간을 만들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소셜, 어떻게 보면 소사이어티나 이런 그 커뮤니티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거고요. 저는 자연스럽게 그런 커뮤니티가 활성화되면은 거기서 이제 경제 활동이 나오게 될 텐데 그 경제 활동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 블록체인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재밌는 어떤 그 기사를 봤는데요. 노맨즈 스카이라는 게임이 있어요. 아주 우주의 아주 무한한 그런 그 행성들하고 그리고 그 공간을 여행하면서 탐사하고 해적질도 하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우주 탐험 게임인데 그 게임을 다 클리어하고 나서 더 이상 할 컨텐츠가 없는 사람들끼리 만나가지고 무역하고 그리고 서로 이렇게 소통하고 하다가 자기들끼리 쓸 수 있는 그런 코인을 만들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커뮤니티가 계속 발전을 하고 내가 여기에서 목적이 없지만은 거기서 만난 사람들하고 계속 관계를 이어나가고 싶어라고 한다 그러면은 거기서 우리가 생산한 가치를 서로 이렇게 그 소통할 수 있고 거래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필요해지는 거죠. 저는 그래서 이 메타버스가 어찌 보면은 좀 더 실감화되고 그리고 또 구체화되는 그런 인터넷이라고 본다 그러면은 기존의 평면 모니터하고 키보드 마우스로 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은 일들이 거기서 벌어지게 될 것이고요. 거기는 어찌 보면 약간은 노동의 의미라든지 아니면 다른 사람에 대한 뭐 봉사의 의미라든지 왜 게임에서 버스 태워준다라는 개념이 있잖아요. 초보자들을 배려해가지고 같이 데리고 다니는 그런 다양한 활동들이 이제 기존에 우리가 어떤 쓰고 있던 화폐하고는 좀 다른 개념으로 어쨌든 기록이 남고 그리고 내가 어떤 그것을 레퓨테이션을 관리하는 차원에서 쓸 수도 있는 그런 좀 신개념의 화폐로서 이제 활용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 메타버스와 이제 블록체인의 관계를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김승주 교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뭐 메타버스는 게임 이제 하시는 분들은 야, 뭐 게임 아니야? 뭐 이렇게 얘기도 하시고 사실은 뭐 메타버스라는 용어가 워낙 크기 때문에 뭐 싸이월드도 메타버스고 페이스북도 메타버스고 뭐 포켓몬고도 메타버스고 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저는 옛날에 히트했던 메타버스와 요새 이제 잘 나가는 메타버스들은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슨 차이가 있냐면 옛날의 메타버스에서는 이용자들이 단순한 소비자입니다. 그러니까 싸이월드다. 그러면 싸이월드에서 제공하는 아이템을 우린 계속 소비만 해야 되죠. 그렇죠? 그런데 로블록스라든가 아니면 제페토 같은 좀 최근 메타버스들은 이용자들이 프로슈머다라는 특징이 있어요. 생산자이자 소비자죠. 유튜브 같이 내가 유튜버가 돼서 컨텐츠를 올릴 수도 있고 그걸 소비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메타버스 공간에서 내가 컨텐츠 생산자이자 소비자가 된다. 그 얘기는 내가 거기서 돈도 벌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삶을 꾸려갈 수 있으니까 가상 공간에 머무는 시간이 더 길어지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모든 광고라든가 모든 것들이 이제 메타버스로 막 집중되기 시작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메타버스가 성공하려면 또 그것을 안정적으로 운영하려면 이 프로슈머 생태계를 얼마나 공고히 시켜주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이 프로슈머 생태계에서 이걸 공고히 유지하는데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짝퉁을 막아주는 거죠. 구글이 유튜브 운영하면서 제일 신경 쓰는 게 남의 컨텐츠 카피해서 올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구글은 4-5가지의 기술들을 활용을 합니다. 그래서 불법 복제 동영상이 올라가면 바로바로 차단을 시키죠. 근데 제가 NFT라는 게 원본하고 복사본을 구별 가능하게 해준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NFT나 블록체인이 메타버스랑 궁합이 잘 맞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프로슈머 생태계를 굉장히 공고히 해줄 수 있으니까. 근데 제가 또 얘기하면 유튜브는 NFT 안 쓰는데 짝퉁 영상 잘 잡잖아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뭐 맞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제 메타버스 얘기하시면서 레디 플레이어 1을 봐라. 뭐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근데 저는 레디 플레이어 1을 추천하지 않고요. 일본 만화 영화 중에 그 소드 아트 온라인이라고 하는 만화가 있습니다. 이게 원래 스워드 아트 온라인인데 소드 아트 온라인 이렇게 쓰는 거죠. 그래서 DC 인사이드 같은 데 가서 보시면 야, 어른들이 무슨 메타버스 되게 어렵게 얘기하는데 그 소드 아트 온라인 아니야? 뭐 이렇게 쓰는 글들도 있어요. 그런데 그 소드 아트 온라인을 잘 보시면 이제 메타버스 공간을 막 넘나드는 것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많은 전문가들도 궁극적으로는 7, 8개의 메타버스가 세상을 장악할 거고 이용자들은 해외여행 다니듯이 그 메타버스 공간을 넘나들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근데 내가 이 공간을 넘나들면서 프로슈머 생태계를 유지하려면
특정 회사 서버에다가 이거는 김승주 거야 이렇게 기록하면 안 되죠. 가치를 저장하는 중립지대가 필요하거든요. 이걸 이제 블록체인, 암호화폐, NFT 이런 것들이 이제 대신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메타버스와 블록체인 NFT는 궁합이 잘 맞는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크리에이터 이코노미를 향해 가기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도구가 생겼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해주시는 것 같고요. 노소영 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두 분이 뭐 잘 말씀해 주셔서 제가 뭐 더 이상 그 애드할 건 없고요. 다만 저는 좀 다른 시각에서 사람이 하루에 얼마나 그 메타버스에서 시간을 보낼 수 있을까? 약간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뭐 게임을 하는 사람들의 그 예를 보면은 좀 많이 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사실 우리가 뭐 메타버스건 뭐건 사실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서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점점 더 우리가 사이버 세상으로 많이 시간을 보내게 될 때 우리의 어떤 멘탈이나 감정적인 면들은 어떻게 변해 갈까라는 거에 저는 이제 주로 관심이 있는데 사실 좀 워닝 사인들이 많습니다. 근데 오늘은 뭐 거기에 대해서 얘기하는 시간은 아니니까 이렇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사실 그 이제 메타버스와 블록체인의 관계가 굉장히 큰 잠재성, 가능성 뭐 이런 것들과 연결된다는 거는 사실 이제 세 분의 이야기들이 비슷한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많은 분들이 이런 걸 느끼실 거예요. 아, 그래도 실체가 없어 보여. 뭔가 이렇게 잘 안 잡혀. 게임인가 뭐 아니면 그냥 가상 현실 안에 있는 뭔가 컨텐츠인가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여전히 이제 우리 세대들 아직까지 메타버스 시대가 NFT 블록체인과 마찬가지로 지금 당장 완성돼서 와 있는 건 아니다 보니 여전히 이제 좀 모호함이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런 메타버스 관련 기술들이 가장 많이 적용되고 그리고 지금 현재에서도 가장 많이 잠재성을 갖고 있는 분야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세 분께 내가 생각하기에 메타버스 이 기술들이 가장 유용하게 쓰일 수 있으면서 정말 재밌는 분야가 이런 분야 같아. 라는 질문을 한번 드려보고 싶은데 먼저 우리 노세훈 관장님은 사실 오랫동안 기술과 이런 예술의 접점을 만드시면서 고민을 해오셨고 또 메타버스 관련돼서 또 그런 활동들을 해오셔서 그 내용을 좀 잠깐 소개를 해주시면 어떨까요? 네. 네, 먼저 제가 이제 고백을 하자면 저는 사실 게임을 안 합니다. 그래서 저의 이제 사실 메타버스나 이거는 게임 커뮤니티에서 굉장히 발전된 게 많기 때문에 저의 어떤 시각이 그런 면에서는 되게 제한적일 겁니다. 이제 그걸 전제로 하고 이제 자료 준비하신 거 먼저 좀 보여주시고 하시면 그럴 수 어떨까요? 있을까요? 네네. 예. 그러면 우리 노세영 관장님이 그 예술과 메타버스의 그 접점을 만드는 활동들을 해오신 거를 한 7분 정도, 5분에서 한 7분 정도 공유를 해주시고 그리고 이번 그 토론을 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가시면 됩니다. 네. 넘기면 될까요? 네. 오케이. 예. 보입니다. 이것도 메타버스입니다. 근데 이제 연도가 조금 이상하죠. 2000년 저희 그 아트센터 나비의 개관전에서 저희가 했던 겁니다. 당시에 액티브 월드라는 게 있었습니다. 3D 스페이스였고요. 거기 이제 위에서 보는 것 같이 아바타로 저희가 이제 아바타를 벌레로 제공했고요. 전 세계 한 30개국 정도에서 이제 사람들이 다 들어왔습니다. 벌레로 들어와서 이제 거기 3D 스페이스는 이제 한글로 뭐 가나다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지만 한글 그 모음 자음으로 공간을 만들어서 여기서 이제 그 지구와 환경에 대한 토의를 했습니다. 그게 이제 근데 지금의 메타버스하고 다르다는 건 아마 이제 저희는 경제 시스템은 없었죠. 근데 그거 말고는 거의 같은 상황이었습니다. 뭐 이거는 2002년인가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커넥트를 해서 어떤 이제 그 가상 공간, 인터넷 가상 공간이 이제 열렸으니 거기서 같이 한번 해보자 해서 이제 춤을 같이 춰봤습니다. 일본에 있는 댄서와 한국에 있는 댄서들이 이제 뭐 쉴도 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그 당시만 해도 레이턴시가 한 3초 가량 됐습니다. 그래서 뭐 저희가 다행히 뭐 현대 예술을 한다 뭐 이래가지고 넘어갔던 이제 그런 경험이었습니다. 지금 같으면 아주 오랜 옛날이죠. 그래서 이제 저희는 이제 그
뭐 현실과 가상, 뭐 기술, 뭐 이런 걸 가지고 다양한 실로 뭐 진짜 제가 이제 20년을 결산을 하느라고 한번 세어봤더니 한 2천 몇백 명의 작가들하고 이제 활동을 했더라고요. 뭐 이제 그 중에 일부인데 2007년 네, 아직도 사람들이 이제 이런 뭐 미디어 아트니 뭐 이런 거에 생소할 때 이제 앞에서 보여드린 이제 여러 가지 그걸 하다가 한번 사람들을 모아놓고 한번 페스티벌 같은 걸 해보자. 사람들이 과연 어떤 거를 즐겨 하는지를 보자. 해서 저기 3박 4일 이제 그 지금은 드라마 센터라고 하는 남산 드라마 그쪽 그 왼쪽 저쪽에는 그게 보이네요. 저 서울역 구 서울역사에서 저 레이저 갖고 이제 약간 클럽 같은 레이저 아트를 보였던 거고, 그 다음에 뭐 디제잉 여러 가지 이제 퍼포먼스를 했었습니다. 근데 기억에 가상은 가상 자체로만 재미가 있었던 적은 별로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 서울역 퍼포먼스 레이저 퍼포먼스에서 보듯이 그 사람이 왕창 모였을 때 그 열기 그리고 그때 이제 뭐 좀 더웠을 때인데 기억에 바람이 잘 안 통하는데 그 무슨 그 레이저와 음악과 그걸 온몸으로 이렇게 느꼈을 때 그 흥분감이 아직도 저한테는 좀 남아 있거든요. 그래서 분명히 피지컬한 온 뭐 오감으로 느끼는 그런 게 없이 그냥 이 스크린에서만 보는 거와 이게 같이 몸이 같이 갔을 때 환경과 같이 갔을 때 물리적 환경이 있었을 때 하고의 차이는 분명히 있다. 이제 이것이 결론이었고요. 그래서 이제 어떤 실제적인 공간에서 이 가상과 물리적인 그러니까 사이버와 이 물리적인 걸 같이 섞었을 때 사람들이 굉장히 재밌어 하더라. 그런 거였고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였었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거는 이제 프랑스의 어떤 파리 어떤 식당인지 뭐 하여튼 그 하고 서울에 있는 그 식당하고 연결을 해서 당시 그 뭐죠 입체 그 스크린이 나왔어요. 3D 스크린이 나와서 이때만 해도 이제 뭐 시임레스하게 연결이 됐을 때니까. 해서 그쪽에 셰프가 나오고 이쪽에도 이제 파티를 같이 한 거예요. 뱅켓을 같이 해서 셰프가 각각에서 요리도 같이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같은 요리를 해서 그쪽에 한 뭐 100명 이쪽에 100명에서 한번 같이 먹는 파티를 한번 해봤었습니다. 그 스크린에서 저쪽에 사람들이 나오니까 신기하기도 하고 뭐 재밌다 뭐 이런 건 있었는데 역시 사람을 즐겁게 했던 거는 어떤 그 사회의 분위기, 또 호스트의 환대, 맛있는 음식 뭐 이런 거였습니다. 넘어서 훌쩍 뛰어서 이제 저희가 최근에 작년에 했던 이건 크립토 복셀에서 저희 나비의 사이트를 만들어서 뭐 20년 동안 했던 그거 작품들을 한번 다시 재해석해서 전시했던 거였습니다. 불행히도 되게 재미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잘 안 왔어요. 안 왔고 뭐 저희가 물론 뭐 홍보나 이런 거에 그 부족해서 그랬을 수도 있지만 그래서 저의 결론은 되게 재미없다. 메타버스라는 거는 되게 재미없는 거구나. 그래서 이제 이걸 어떻게 뭐 이게 뭐 저희가 뭐 그거 NFT도 발행하고 뭐 주기도 하고 그랬는데 그다지 그 주목을 끌지 못했었습니다. 그거가 또 뭐가 있나? 이거 이제 다시 돌아왔군요. 그래서 하여튼 이제 이건 전시 저의 그 결론이랄까요? 결론은 지금 이 상태 메타버스로는 좀 아니다. 여기에 이제 시작이다 어떻게 보면 여기에 뭐가 들어와야 이제 새로운 게 들어와야 되는데 이제 그게 뭘까 하는 걸 저도 이제 많이 생각을 하고 있죠. 아까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이거는 사실 커뮤니티 베이스라는 건 다들 알고 계시잖아요. 근데 이제 커뮤니티를 뭘 중심으로 사람들을 모을 것인가, 경제적인 동기를 제공해도 뭐 물론 그건 큰 유인이겠지만 또 그건 또 그렇게 하는 데도 많을 거고
그러면 남이 갖지 않는 어떤 새로운 가치를 주는 게 필요하다. 그게 좋겠다 해서 그래서 사실 어떻게 보면은 그런 거를 이제는 뭐 융복합 시대라 그래서 그 금융, 뭐 경제 시스템 디자인하는 사람, 그다음에 아티스트, 뭐 그래픽, 뭐 사운드 아티스트가 전부 같이 한 팀이 돼서 그런 새로운 가치의 디자인 그를 할 수 있고 또 해야 되는 그런 시기를 맞지 않았나라는 것이 저의 현재까지의 생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그, 그 앞서서 사실 2000년부터 시작됐던 여러 고민들을 사실 그 디지털적인 관점이 아니라 아날로그적인 관점에서부터 이렇게 고민하고 연결해 보는 시도들을 했다라는 게 좀 느껴졌고요. 마지막에 되게 재미없었나 봐요. 재미없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얘기가 좀 저는 계속 그 귀에 좀 맴돌았어요. 사람이 없으니까 재미가 없더라. 현실과 가상만 있더니 재미가 없더라. 뭐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 저도 이제 사실 메타버스의 가장 중요한 본질을 어디 가서 얘기하라고 하면 이제 가상 세계와 현실 세계 경계가 흐려지고 무너지는 그런 공통적인 본질적인 현상이 있는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사실 이제 그런 관점에서 그런 비슷한 느낌을 받으셨던 것 같습니다. 다른 두 분의 얘기도 좀 궁금한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분야들이 뜰 것이며 나는 그래도 이 분야 정말 관심 있게 보고 있다. 우리 김범주 본부장님. 네, 방금 그 노소영 관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저는 특히 공감하는 부분이 피지컬이 없으니까 심심하다. 이렇게 실제로 사람을 만나는 부분이 없으면 아무래도 심심하다라는 부분인데요. 사실 메타버스 기술들이 어떤 부분을 좀 중점적으로 요즘 많이 개발되는가 하면 존재감이에요. 프레젠스. 예, 다른 사람의 존재감을 느낄 수 있게 해주는데 실제로 피지컬로 만나는 게 가장 좋지만은 이 엔데믹 시대에 돼가지고 그게 불가능한 경우도 점점 많아지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기존에 우리가 유튜브라든지 이 TV 모니터를 가지고 서로 상호작용하는 것보다 조금 더 존재감을 느끼고 조금 더 피지컬에 가까운 방법은 뭐가 있을까? 그런 부분에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그런 기술들이 결국은 어떤 방향으로 이것도 역시 우리가 만들어 가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개인적인 바람을 말씀을 드리자면 이런 실감 기술들 그리고 프레젠스를 느낄 수 있는 기술들이 기존의 컴퓨터라든지 인터넷에서 소통을 잘 못하던 세대에서 많이 활용되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많이 예를 드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어떤 할머니가 이제 VR을 가지고 낚시하는 장면을 예로 많이 드는데요. 예전에 VR 이전에는 이제 그 컴퓨터 가지고 낚시 게임을 할 때는 개개의 그 기능들, 낚시대를 던지고 그걸 끌어올리고 잡고 이런 것들을 다 버튼에 어사인해서 버튼이라는 어떤 그 메타포를 통해 가지고 상호작용을 했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어르신분들이나 시니어분들이 그런 것들을 쓰기 힘들었었는데 이제 모션 컨트롤러를 가지고 게임을 하게 되니까 실제하고 똑같이 낚싯대를 집어서 던지면 되고 똑같이 이렇게 릴을 감으면 되는 이런 활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전보다 훨씬 더 시니어분들이 이런 그 게임을 좀 많이 오히려 VR 게임을 더 많이 즐기는 것을 좀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 프레젠스 같은 경우에 전 최근에 그런 경험이 있었어요. 이제 뭐 개인적으로 뭐 요가나 명상 이런 데 좀 관심이 있어가지고 유튜브로도 그런 영상을 많이 보지만은 최근에 알트스페이스라는 이제 VR 커뮤니티에 들어가서 거기서 이제 명상 클래스가 마침 있길래 들어갔는데 거기 이제 리드하시는 분이 너는 왜 들어왔는지 그리고 어떤 사람인지 간단하게 자기 소개를 하라고 한 명씩 돌아가면서 쭉 시키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저는 영어를 아주 잘하지는 못하지만 조금씩 말을 하고 그러면서 영상으로 관찰자 입장에서 볼 때랑 내가 조금 더 그 안에 세계에 들어가서 이 사람들하고 소통을 하고 있다는 느낌이 다르다라는 걸 좀 경험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존에 우리가 인터넷 공간 그리고 컴퓨터를 통해서 하던 소통들이 더 좀 넓어지긴 하는데 방금 그 관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그럼 과연 계속 이런 그 디지털 공간에서 보내야 되는 시간이 많아지기만 할 것인가? 저는 그건 물리적으로 한계가 있다고 봐요. 이미 8시간, 9시간 정도 우리 컴퓨터 앞에서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하는데 오히려 그 수량 자체보다 그 보내는 시간의 질을 올리는 방향으로 이 메타버스 기술이 더 활용이 돼야 되지 않을까 그런 말씀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저랑 굉장히 공감이 되는 말씀을 또 해주셨고요. 네, 교수님.
저는 뭐 저는 전문적으로 사업을 하는 사람은 아니니까 뭐 제가 미래를 예측할 수는 없습니다만 일단은 단기적으로는 이제 증강 현실 쪽, 그다음에 디지털 트윈 쪽의 메타버스가 일단은 뜨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우리 군 같은 데서는 어떤 걸 지금 프로젝트로 하고 있냐면 예를 들어 잠수함이다. 그럼 이 잠수함에는 승선할 수 있는 사람 수의 제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전문가를 다 태울 수가 없어요. 근데 잠수함이 이제 오래 운항을 하다 보면 내부에 문제가 생겼는데 그걸 고칠 수 있는 전문가가 없을 수가 있거든요. 그럼 이제 우리 군이 어떻게 하냐면 이제 증강현실형 안경을 씁니다. 그럼 이제 사고 난 게 촬영이 되면서 본부로 날아가는 거예요. 그럼 거기서 이제 전문가가 와서 자기가 이제 어떤 액션을 취합니다. 그럼 그 손동작이 그대로 이쪽에 증강현실형 안경을 통해서 보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그 전문가의 지시를 받아서 바로바로 어떤 조치를 취할 수가 있죠. 또 만약에 필요한 부품이 없으면 3D 프린터를 이용해서 부품을 바로 그냥 그 자리에서 생산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프로젝트들을 하고 있거든요. 또 이게 이제 디지털 트윈 개념으로 가면 공장에 여러 센서들을 놓고 그 여러 정보들을 그냥 컴퓨터에서 실시간으로 분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부품에 이상이 생겼다. 이런 것들을 조기에 탐지해서 이제 사전에 조치를 취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지금 이미 어느 정도 활용이 되고 있고 메타버스 기술이 뭐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이런 부분이 일단 1차적인 수혜주가 될 것 같고요. 조금 중장기적으로 보면 역시나 게임 쪽이 이제 메타버스의 수혜주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지금은 저는 게임을 안 합니다. 근데 옛날에는 뭐 좀 했었는데 보통 우리가 이제 게임을 만들 때 가장 많이 신경 쓰는 요소 중에 하나가 그 자유도잖아요. 얼마나 많은 자유도가 주어져 있는가. 왜냐하면 맨날 했던 대로 똑같이 가면 재미가 없으니까 얼마나 다양한 루트를 제공해 주느냐가 핵심인데 이 프로슈머 생태계, 이 메타버스가 그걸 가능하게 해줄 수 있지 않을까. 예를 들어서 모든 게임 아이템이나 이런 것들을 게임 회사의 어떤 디자이너들이 만드는 거하고 그 게임 이용자들이 자기가 만들고 싶은 걸 자유롭게 만들어서 파는 거하고 자유도는 후자가 더 높잖아요. 그래서 이런 어떤 자유도가 굉장히 올라간 게임을 만드는데 이 NFT라든가 메타버스가 기여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네. 앞서서 말씀해주신 크리에이터 이코노미랑 또 연계되는 또 연장선에 있는 또 답변을 해주셨는데 그 뭐 저희가 사실 질문을 엄청 많이 지금 얘기하려고 준비를 했는데 반도 못했는데 시간이 네 어유 큰일 났네. 그 저희 따로 점심 시간에 따로 모여서 밥을 먹으면서 더 해야 될 것 같은데 오늘 또 오신 분들이 야 여기 현장까지 왔는데 질문도 못하고 듣기만 하고 가냐 이러면 안 될 것 같아서 현장에 또 계신 분들이 혹시 질문을 하실 분들이 있으시면 질문 하실 기회를 드릴 텐데 지금 저희가 시간이 많지 않아서 질문만 간단하게 소개해 주시고 질문만 20초에서 30초 이내로만 딱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저기 앞쪽에 우리 손 드신 네, 교수님께 반갑습니다. 저기 지금 말씀 잘 들었는데요. 결국은 우리가 웹 3.0 시대에 이익을 공유하는 시대로 간다고 또 프로스머도 말씀을 하셨지만 현실을 보면 디지털 그 사용자들의 양극화가 굉장히 심합니다. 그래서 디지털 리터러시가 부족한 사람들에 대한 교육이라든지 뭐 그런 프로그램들이 활발하게 만들어져야 될 것 같고 어제 제가 온라인 강의를 들으면서 굉장히 많은 위로를 받았던 게 로렌스 레식 교수님도 그런 동의서도 읽지 않고 김경린 교수님도 당신이 실리콘밸리에서 엔지니어까지 하셨지만 메타마스크도 어려웠다라는 말씀을 듣고 굉장히 위로를 받았습니다. 저도 뭐 젊은 사람들 도움이 아니면 할 수가 없는데 제발 좀 디지털 소비자 중심적인 디지털 사용자 중심적인 그런 생태계를 좀 만들어갈 수는 없을까요? 네.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네, 네. 너무 저는 힘듭니다. 이 디지털 월드에 올라타기가 너무너무 힘들고 디지털 월드에 올라타지 않으면 잉여인간이 될 것 같은 불안감도 사실은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뭐 제가 김승주 교수님 유튜브도 많이 보고 책도 다 사서 읽었습니다만 오늘도 열심히 들었어요. 근데 네. 정말 우리 필요하지 않나요? 디지털 소비자들에 대한 혹은 사용자들에 대한 네. 그런 배려 혹은 네. 교육, 관심 네. 네, 부탁드립니다. 네, 좋은 질문이세요. 사용성, 사용자 경험.
뭐 제가 봤을 때 김범주 본부장님 이거 굉장히 오랫동안 고민하셨잖아요. 네, 근데 방금 질문 주신 부분은 아무래도 우리가 블록체인 기술을 현실에서 사용하기 위한 그 사용자 경험의 개선 쪽 위주로 말씀 주셨지만은 그래도 저는 이제 그 메타버스 전반에 대한 사용성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방금 제가 그 노인분들도 VR 가지고 조금 더 직관적으로 상호작용할 수 있게 돼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현실은 너무나 많은 서비스, 너무나 많은 게임, 너무나 많은 VR 공간들이 나오면서 인터페이스 자체가 통일이 되고 있지 않고요, 아직까지. 뭐 새로운 어떤 그 서비스를 쓰려 그러면은 새로운 조작법을 배워야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유니티에서는 그런 부분을 좀 해결을 하려고 XR 툴킷이라고 혹시 개발자분들 계시면 아마 들어보셨겠지만은 XR 프로그램을 만드는 데 있어서 상호작용하는 그런 표준을 좀 저희가 좀 제공을 해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뭐 버튼 트리거 버튼 같은 경우에는 집게 손가락에 매핑이 되고 그립 버튼 같은 경우에는 중지에 매핑이 되는 식으로 해서 물건을 잡고 던지고 그리고 어디 거는 이런 행동들을 좀 일관성 있게 만들어가는 게 지금으로서는 되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실제 소비자분들께 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요. 지금 아주 그 열심히 만드는 크리에이터들, 이 메타버스 크리에이터, VR이나 XR 컨텐츠를 만드는 크리에이터 분들이 좋은 작품을 많이 만들고 있는데 그 좋은 작품을 만드는 크리에이터를 저희가 응원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쉽게 만드셨고 그리고 그게 진짜 아주 쾌적하게 내가 원하는 경험을 할 수 있게 만드는 그런 개발자들 그리고 어떤 개발자들 분들은 조금 그 시간이 없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UI UX가 좀 서툴러서 멀미를 유발한다든지 아니면은 되게 혼란을 유발하는 그런 부분들도 있는데 우리가 이 미디어를 처음 만들어가는 그런 시점에 있어서는 그런 아주 그 UI UX를 다양한 연령대에서 쉽게 사용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그런 우리 크리에이터들을 찾아내고 프로모션하는 그런 부분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사실 기술이 초기에는 항상 어렵습니다. 뭐 어려울 수밖에 없는데 이제 그걸 개선해 나가는 게 또 여기 계신 분들 또 저희들의 몫인 것 같고요. 혹시 또 질문 있으신 분? 네, 네 뒤쪽에 두 분이 동시에 손 들었는데, 네, 오른쪽 분이 먼저 손 드셨습니다. 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 이제 대한민국이 메타버스 강국이 되기 위해서 청년들은 어떤 준비를 하면 좋을지 그런 말씀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아, 네. 여기서 가장 청년과 가까운 노소영 관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시겠습니다. 농담도 잘하시네요. 이제 기술 청년들 그렇습니다. 저는 뭐 청년들 이렇게 보면 기술에 일단 너무 이렇게 중압감을 느끼고 그걸 다 쫓아가야 된다는 거에 대한 어떤 압박감 때문에 사실 굉장히 중요한 거를 놓치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사실은 이제 기술로 계속 쫓아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필요한 거를 프로바이드 해야지 사람들이 원하고 필요한 걸 프로바이드 해야지 그게 성공하는 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실 사람에 대한 공부를 저는 오히려 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인문학을 갑자기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사실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좀 주의 깊게 저 사람들은 왜 저러고 있나, 저 사람들이 필요한 게 뭔가 하는 거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점점 더 자폐적으로 돼가잖아요. 그리고 지금 테크놀로지가 점점 더 그렇게 만들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뭔가 좀 큰 일을 하거나 뭐 크게 성공한 사람들 보면 그렇게 살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오히려 그 실로에서 벗어나서 오히려 다른 뭐 명상을 하신다든지 뭐 다른 오히려 자극을 받고 다른 쪽으로 그렇게 많이 생각하려고 하는 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저는 약간 제 그 아전인수이긴 하지만 미디어 아트를 좀 신경을 써달라. 왜냐하면 미디어 아트라는 거는 기술을 갖고 하지만 인간의 다른 여러 가지 면들을 어드레스하고 하는 거니까 그걸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인간에 대한 공부 말씀하셨는데 이게 묘하게도 첫 번째 해주신 질문이랑도 좀 연결이 되는 것 같아요. 네. 짧게 저도 그 청년들이 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 외람되지만 좀 말씀드리자면요. 기술 저는 이제 조금 더 기술 쪽에 있는 사람이니까 방금 과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너무 기술만 파다가 길을 잃는 경우를 좀 많이 봐요.
근데 저는 기술하고 창작이 좀 밸런스를 잘 맞춰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저 게임 개발을 하고 싶은 친구들을 봐도요. 뭔가 좀 너무 계획을 크게 잡아서 아예 시작조차 못하는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저는 그럴 때는 아예 아주 작은 뭐 점프만 가지고 뭘 만들어 본다든지, 아니면 우리가 뭐 어떤 창작을 한다 그러면은 진짜 한 가지 툴만 가지고 그림을 그려본다든지, 아주 작은 목표를 가지고 조금씩 그 기술을 나한테 체화하는 그런 과정을 좀 많이 좀 권장을 드리고 싶고요. 결국은 그런 자기가 직접 창작을 해본 경험들이 그냥 기술을 기술로 아는 것보다 내가 활용할 수 있는 방향을 더 많이 열어준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아까 두 번째 질문 아까 네. 네, 좋은 패널 감사드립니다. 저는 거버넌스 이슈에 관심이 좀 많은데요. 아까 김승주 교수님께서 거버넌스 부분에 관한 코멘트가 조금 있으셨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요. 그 메타버스에서 어떤 뭐 의제 설정이나 가치를 정하거나 그게 어떤 방식으로 수행되어야 한다는 그런 거를 정할 때 다시 또 거버넌스 문제가 발생할 것 같은데요. 세 분은 그 거버넌스 이슈가 그 웹 3.5에서 어떻게 수행되고 결정될 거라고 예측하시는지 궁금하고요. 또 최근에 나온 그런 자료들 좀 보면 뭐 0.01%의 플랫폼 오너와 뭐 5%의 어떤 인플루언서와 셀러브리티하고 폴리티션, 그리고 이제 수많은 약간 궁핍한 대다수의 대중, 그런 식으로 이제 디스토피아를 그리는 뭐 영화나 그런 어떤 문헌이나 그런 게 많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 그 미래의 그 거버넌스나 어떤 클래스, 그냥 클래스라고 제가 퉁쳐서 말할게요.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예측하시고 예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시간 관계상 김승주 교수님께서 대표로 저희 세 분의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뭐 거버넌스 문제가 블록체인에서 굉장히 중요한 이슈입니다. 모든 구성원들이 운영에 참여하고 그럼 의견 충돌이 생길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합의에 도출해야 된다. 그럼 거버넌스 이슈가 발생하게 되죠. 그래서 사실은 그걸 해결하기 위한 여러 가지 기법들이 굉장히 많이 연구되고 있어요. 실제로 뭐 비탈릭 부테린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작업 증명 대신 지분 증명을 쓰면 좋은데 이럴 경우에는 고래들의 의견만 중요시되기 때문에 조금 개선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은 없을까? 뭐 이런 언급들을 사실은 계속해서 하고 있고요. 또 외국 같은 경우에는 페어런칭이라고 그래서 요새는 개발자가 그냥 코인 만들어 놓고 자기가 50% 이상을 소유하는데 야, 그 토큰을 그렇게 소유하지 말자, 이런 움직임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안타까운 것은 그런 것들이 주로 외국에서만 많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국내에서는 그런 이슈들이 사실은 그렇게 활발하게 제기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반복적으로 말씀드리는 게 뭐 이익의 공유, 나한테 수익이 얼마 들어올까, 이건 말고 이제 이 회사는 거버넌스가 얼마나 잘 돼 있는가, 이런 것들을 사실은 언론에서도 집중적으로 좀 논의를 해줘야 되고, 그게 잘 돼 있는 기업들이 좀 주목을 받을 수 있게끔 하는 그런 환경이 만들어져야 되지 않나. 그러면 사실은 이 거버넌스가 관련한 문제들이 조금 더 빠르게 해결책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ESG의 답변을 듣는 느낌이었습니다. 네, 또 문준아 기자님. 네. 네, 강연 정말 재밌게 잘 들었고요. 저는 소셜 미디어 쪽에 궁금한 게 있는데, 지금 웹2에서는 이제 인스타그램이랑 페이스북이 주로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소셜 미디어인데, 가장 큰 문제가 알고리즘이잖아요. 이제 작년에도 그 내부 고발자, 페이스북의 내부 고발자가 또 그런 알고리즘의 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했고, 실제로 이제 어린 친구들 10대, 20대들에게 정말 정신적인 어떤 질환을 줄 수 있다, 그런 자극적인 콘텐츠들을 지속적으로 일부러 이렇게 보여줌으로써, 근데 이제 웹3의 소셜 미디어가 뭐 지금 로블록스나 또 그 뭐죠? 네, 제페토가 있지만 그거 말고도 이제 미래에 다양한 웹3 형태의 소셜 미디어가 나올 것 같은데, 이런 알고리즘의 폐해,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혹시 답변 누가 해주실까요? 네. 오픈하라고 해야죠. 근데 오픈을 안 하죠. 영업 비밀이라고. 페이스북도 그렇고 유튜브도 그렇고. 이제 그 알고리즘이 어떻게 돼서
이제 그 사람들은 어차피 뭐 상업적인 그거 저 회사들이니까 사람들이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그런 걸로 하죠. 그래서 사실 이제 그게 그 알고리즘 자체가 자극적인 거보다는 더 큰 문제는 빈익빈 부익부를 가져옵니다. 그렇게 디자인이 되어 있습니다. 그게 왜냐하면 그 이익을 극대화하니까. 근데 이제 그거가 뭐 그거라고 이제 오픈을 안 하죠. 그 알고리즘 문제는 저는 그게 가장 크다고 보고, 그다음에 이제 또 이따 오후 세션이겠지만 AI에 대해서도 굉장히 큰 트레시. AI라는 건 사실 알고리즘보다는 데이터의 어떤 그 편향이 아니고 양질의 데이터를 누가 더 많이 확보하느냐 이제 그거니까 사실 그 문제도 굉장히 크죠.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지금 블록체인이 뭐 투명성 뭐 다 이제 그런데 블록체인 커뮤니티 젊은 사람들의 커뮤니티를 이렇게 보면은 이들은 굉장히 열의는 있고 그다음에 엔지니어링이나 뭐 이 코딩 쪽으로는 굉장히 브릴리언트한 친구도 있는데 이 사람들의 가장 큰 약점은 사람들을 이해를 못해요. 그러니까 이게 컨센서스 테크놀로지인데 사람들이 어떻게 이걸 디자인해야지 가버넌스를 디자인해야지 컨센서스를 이렇게 거기에 대해서 전혀 클루가 없어요. 경험도 없고 관심도 아직까지는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이제 근데 앞으로는 이들도 나이가 들어가고 이제 시행착오를 통해서 배워가겠죠. 네, 우리 김승주 교수님이 조금 더 첨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까 로블록스 뭐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저는 그 기업들이 웹 3.0 기업이라고 생각 안 하고요. 그래서 이제 아까 2세대 블록체인 얘기했을 때 스마트 컨트랙트 얘기를 드린 겁니다. 스마트 컨트랙트는 기존의 서버 안에서 돌아가던 모든 프로그램을 블록체인에 투명하게 공개하는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알고리즘의 비밀성 자체가 유지될 수가 없죠. 그래서 이제 정보의 비대칭성이 사라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고요. 이제 그런 것들이 널리 이제 퍼지기 시작하면 조금 지금보다는 개선된 어떤 환경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주의해야 될 건 스마트 컨트랙트 기술이 당장 지금 다 완성된 기술인 것처럼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스마트 컨트랙트는 지금 이제 시작하는 기술이고 그게 이제 나오라든가 이렇게 사회 전반으로 확대해 나가려면 아직은 좀 시간이 필요하다. 하지만 기대를 걸어볼 만은 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뭐 질문들이 막 더 있으실 것 같은데 이제 시간 관계상 더 질문을 받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대신 이제 쉬는 시간, 점심 시간 되게 길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밀착 취재하실 수 있으니까 네, 시간 그때 좀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될 때가 돼서 세 분 연사님께 사실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들이 지금 한 10개가 더 있는데 못했습니다. 근데 뭐 이 질문들은 또 다음 기회에 또 더 나누는 걸로 하고 마지막으로 이제 클로징 코멘트들을 한 마디씩 좀 여쭙고자 합니다. 메타버스, 우리 블록체인, NFT까지 사실은 가상 세계, 가상 경제 관련된 많은 논의들을 우리는 사실 할 수 있었는데 그런 논의들 끝에 그래도 나는 이게 가장 중요한 우리가 생각해야 될 메시지고 우리가 리스폰스 대응해야 되기 위해서 준비해야 될 것들이야. 이런 제언을 하고 싶어라고 하는 마지막 코멘트들을 1분씩 한 번씩 돌아가면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우리 김범주 본부장님께서 시작해 주십시오. 네, 그 새로운 기술을 우리가 어떻게 써야 될까 할 때 기존의 방법론을 가지고 기존의 렌즈를 가지고 보면은 오류가 있을 확률이 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저는 그 말씀을 좀 자주 드리는데 처음으로 제가 그 랩탑이라는 걸 가지고 학교에 가가지고 이제 필기를 했을 때 주위에 있는 분들이 그 도표도 못 그리고 그리고 뭐 저기 찢어가지고 메모도 할 수 없고 그러는데 그렇게 불편하고 비싼 걸 왜 쓰느냐 그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기존에 쓰시던 노트북 그러니까 이게 종이하고 연필을 기준으로 봤을 때 이거는 되게 쓸모없는 기술인 거죠, 랩탑은. 근데 다들 아시겠지만 랩탑은 우리가 그 검색도 가능하고요. 그 안에 들어간 자료들은 그리고 소팅도 가능한 것처럼 데이터베이스로서의 역할을 또 충실히 할 수 있는 기계였었습니다. 지금 마찬가지로 지금 메타버스라든지 XR 기술 같은 것도 기존의 방식으로 봤을 때 평면 모니터나 키보드나 마우스가 훨씬 편한데 나한테 익숙한데 왜 이런 또 새로운 기술이 필요해? 라고 보기보다
때마다 이런 새로운 기술이 좀 그동안에 써왔던 불편함을 어떻게 보면은 좀 돌출시키고 발견시키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걸 갖다 제대로 쓸 수 있는 방법은 뭐고 이 기술의 가치는 무엇일까를 조금 중립적인 입장에서 뭐 판단을 하고 발견해 나간다 그러면은 우리가 좀 더 빨리 이 기술을 체화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블록체인은 우리가 되는 기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디자인을 해야 되는데요. 그러려면 인간에 대해서 또 내가 모여서 우리가 됐을 때 뭐가 중요한가를 좀 깊이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는 기본적으로 낯설은 거에 대해서 무서워합니다. 무서워하다 보면 저건 쓸데없는 기술이야 뭐 이렇게 치부해 버리거든요. 그래서 낯설수록 열심히 공부를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뭐 교수처럼 막 하라 뭐 이런 건 아니고요. 적어도 뭐 주식 투자하는 사람이 공부하는 정도로는 우리가 메타버스나 블록체인, NFT를 공부해야 되지 않나 싶어요. 그런데 사실은 정보가 너무 많으니까 뭐부터 공부해야 될지가 막막하죠. 그래서 사실은 정부나 기업들이 거기에 신경을 쓰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저는 뭐 암호화폐 거래소라든가 이런 블록체인 기업들이 기부를 한다면서 코인으로 줍니다. 뭐 얼마든지 찍어낼 수 있으니까 별 의미가 없는 것 같거든요. 차라리 이런 디지털 리터러시나 이런 어떤 소외자들을 없애는데 실제로 어떤 예산을 들여서 어떤 이런 기술들을 보편화시키는 데 좀 노력을 기울였으면 좋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세 분의 의견을 이렇게 종합하면 결국 인간에 대한 고민, 그리고 배려, 그리고 커뮤니티 함께하는 세상, 그리고 김승주 교수님이 말씀하신 마지막처럼 무엇인가 가치 있는 것들에 대한 고민, 뭐 이런 것들인 것 같고요. 여러분들도 아마 이번 세션을 통해서 각자 뭐 충분히 많은 이야기들을 우리가 나누지는 못했으나 각자 생각하는 고민들 뭐 이런 것들이 생기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세션 끝나면 거기서 끝내지 마시고요. 여러분들 생각을 한번, 지금 사실 저희 그 가방 안에 미션지가 하나씩 들어 있을 거예요. 종이 이렇게 길다라는 종이가 하나 들어 있는데 그 종이의 세 번째 질문에 오늘 얻은 인사이트를 적는 칸이 있습니다. 그거 적어야 나중에 기념품 받으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요 세션에서 얻은 인사이트 같은 것들 적고 뭐 사진 뭐 이런 거 남기셔서 뭐 소셜 네트워크에 올려주셔도 좋고, 패들리 저기 그 QR 코드 찍어서 올려주셔도 좋으니까 여러분들의 생각도 저희 생각들이 사실 정답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다양성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함께 나눴고 여러분들의 생각이 더해져서 결국 10년 후, 20년 후 우리 미래가 만들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첫 번째 세션, 이제 여러분들이 기다리시던 점심시간이 있기 때문에 시간을 저희가 또 많이 뺐으면 안 돼서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참여해 주신 그리고 훌륭한 인사이트 나눠주신 우리 김승주 교수님, 노소영 관장님, 김범주 본부장님 세 분께 큰 박수로 감사의 뜻을 전하겠습니다. 점심 맛있게 드시고요. 다음 세션에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